한 번 정도 과열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지금도 뜨거운데 이제 더 더 뜨거워지면 이제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요즘 시장 재개발 정말 핫하죠? 요즘 재개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재개발의 물건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이분이 전문가십니다. 자, 정영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네. 굉장히 많은 재개발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요즘 뭐 현장 가보면 자, 정말 이런 곳은 되겠다 싶은 이런 현장들 있나요? 최근에 재개발 관련된 플롭테크 앱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구역계가 이렇게 그려진 현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진성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서울 시내 웬만한 지역은 다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 공원이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만큼 지금 핫한 거죠. 그러면 뭐 구역계가 그려진 곳은 안 그려진 곳에 비해서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진성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검증 없이 그려진 것도 많이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구역계 안에 있으면 재개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요건이 안 맞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네. 아,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재개발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이 역설적이게도 이게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거 억눌러 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역설적이게도 그때 당시에 재건축 인허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허가 났던 것들이 지금 막 입주하는 것들인데 재개발은 다 해제시켰거든요. 공급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네. 예전에 많이 이렇게 해제됐었던 지역을 이제 다시 이제 지정하면서 재개발이 이제 어떤 공급의 한 축으로 부상을 했군요. 우리가 재개발하면 정말 뭐 신통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그밖에 뭐 도심개발 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촬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재개발하면 아마 잘 재건축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재개발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만 한번 할까요? 한번 정리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아주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가 아주 옛날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에 그때 이제 뉴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도시개발 사업도의 재개발의 한 범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르네상스 사업 뭐 기타 등등 가다가 이제 오세훈 1.0 때 오셔서 역세권 장기 전세 시프트라고 부르죠.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 와서 역세권 활성화.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런 사업을 되게 조금조금하게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묶어서 하는 모아타운, 이제 관리지역 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또 생겼고 가장 최근에 도심복합사업 공공이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게 공공복합, 민간복합. 그래서 민간복합 사업이 아마 가장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본부장님. 이제 서울도 민선 9기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서울시장이 어떤 이런 재개발에 관련된 영향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 법령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다 있지만 저희처럼 실제로 구청이나 도시계획과나 뭐 주거정비과나 다녀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운영기준이거든요. 담당자들이 가이드죠. 근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장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어떻게 짜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결국 뭐 지금의 어떤 서울시의 기조를 보면 재개발의 어떤 용적률도 풀어주고 사업 보정 기수도 열어서 강북 지역에 또 재개발도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시도도 많고요. 심의도 보면 거의 요즘에는 다 가결이거든요. 예전에는 보류가 많았지만 다 가결해서 최대한 인허가 속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포착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장에서 또 원하시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도시계획과 정치가 엮이면 사실 안 되는데 사람 사는 게 또 정치의 연장선이니까 안 엮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해보면 어떤 사업마다 그 시장이나 또는 해당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게 약간 좀 정치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심복합 같은 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장기 전세랑 활성화랑 그다음에 민간 도심복합이 대상지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브랜드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이 아직 운영 기준이 안 났어요.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현장마다 이게 활성화가 적합한지 장기 전세가 적합한지 신통이 적합한지 아니면 복합사업이 적합한지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 특색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서울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준다면.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요, 그전에는 저희가 인허가 받을 때 하나하나 다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게 통합이 많이 돼서 워낙 편해져가지고 지금도 아주 훌륭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공급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제 신도시는 너무 좀 멀어졌잖아요. 뭐 일산 분당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더 빨리 가는 뭐 GTX를 까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강남은 했고 이제 강북을 안 했으니까 강북 할 타이밍이 됐고 이쪽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뭐 노후계획 도시처럼 기존의 1기 신도시를 조금 재건축하는 문제, 혹은 새로운 뭐 4기 신도시나 5기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 혹은 구도심을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은 공급의 축일 텐데 어떤 게 그래도 가장 그 서울 입장에서는 좀 효과적일까요? 서울은 뭐 새로운 택지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되게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을 잠재우려면 그 서울에 원래 잠재울 곳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키워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래도 원래는 이 서울 본 중심이잖아요. 뭐 물론 1기, 2기 신도시에 다시 리뉴얼하는 것도 답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이제 원래 있었던 곳들,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좀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규제 3.0 세트로 이제 묶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뭐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정이 됐을 때 그들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전에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게 어떤 뭐 검증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검증된 지역. 예, 이게 우리 지역도 드디어 이제 어떤 레벨이 올라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이제 저 같은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업성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아주 땅의 값어치가 아주 낮아가지고 이게 일정 돈을 딱 넣었을 때 개발 가치가 확 커지든가 아니면 분양가가 되게 많든가 아니면은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분양 수익이 월등히 많이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저희처럼 디벨롭하는 입장에서는 좀 악재이긴 하죠. 네. 아무래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도 안 나오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개발로 인한 공급이 좀 늦춰질 거다라는 이런 우려된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재개발은 어떤 집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그냥 단순히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집단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볼 게 아니고 이주를 빨리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바뀐 규정들이 이거를 개인 대출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LTV, DTI 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원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다 보면 이게 사업에 지체될 수 있겠죠. 못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할 거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정책 제안을 제가 할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 네, 그게 지방정부에서는 그 권한이 없어서 그걸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제 가장 난제예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몇 군데가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분양가 상한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일정 금액을 내려서 하는 인근 지역 사례를 참조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근데 이제 민간택지 개발은 원가 연동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분양이 이런 건데 이제 좀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지어주니까 반대로 따지면 땅에 대한 이 지분율이 낮아져요. 예, 낮아지니까 원가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분양가가 쭉쭉 떨어지는 거죠. 아, 오히려 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게 용적률 높였을 때 거꾸로 분양 수익이 떨어져요. 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이 하반기 재개발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뭐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재개발이 이제 뜨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과열로 갔을 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과열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뜨거운데 이제 더 더 뜨거워지는 뜨거워지면 시점이 이제 간다.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지역은 말이 돼. 이 지역은 진짜 개발됐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동의서가 나올 것 같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좀 과열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네.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 언제가 기억나냐면 2006년, 2007년. 저도요. 네. 그쵸. 딱 그 네. 시간이 나죠. 왜냐면 2006년, 7년도에 이런 재개발들이 정말 핫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뚝! 2007년, 2008년 뭐 진짜 뚝 떨어진 시장에 와가서 이 어떤 불꽃이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전 이 업을 제가 96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만 30년 되는데 저의 업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무 확 안 좋아도 안 좋지만 너무 확 좋아도 이건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차근차근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사이클을 너무 또 급격하게 네, 타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급의 한 축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금리나 혹은 뭐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하반기 재개발 시장에는 어떤 요인이 가장 조금 많이 미칠 거다? 금리는 뭐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주를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금리 혜택이라든가 뭐 지금 그런 상품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현장들에만 있고 큰 현장에는 없거든요. 금리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지원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논의가 되겠죠. 공급적인 측면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적인 공급보다 양질의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쓸만한 집이 부족한 거니까 이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재개발이 제일 좋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은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도 끝났고 지자체들도 자냐 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가 쉬운 구도 있고 어려운 구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전부 다 우호적인 걸로 바뀌어서 여야 상관없이 이제 네. 뭐 닭공 네,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은 얘기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2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어떤 좋은 재개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부장님 이번에는 네. 한번 성공하는 재개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같은 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순차적으로 잘 가서 값도 계속 올라가고 어디는 뭐 그냥 뭐 10년째 계속 똑같은 상황이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이런 두 곳을 어떻게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단순하게 딱 가서 봤더니 여기가 전철역 앞이고 입지가 좋아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보고 토지등록 소유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용적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계산했을 때 기존에 있는 이 땅의 값어치가 월등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국 사업성이죠. 그래서 뭐 입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실제로 동의서를 걷어보면 이 사람이 부동산에 내놨는데 뭐 한 10억을 원하는데 재개발을 봤더니 15억이 생기면 동의하죠. 결국은 사업성이 좋아서 이게 다시 그 조합원들한테 토지등 소유자한테 리턴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분 쪼개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웬만한 지역들이 신축 쪼개기를 비롯한 지분 쪼개기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용산에 하나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 50평을 사서 한 20개로 쪼개요. 20개에서 너무 심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파는 거죠. 네. 그게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정 기준에서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물딱지인데 네네네.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물딱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동의서를 거둘 때는 분모에 들어가요. 이제 그런 지역은 이제 좀 빼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보실 때 사업성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서 정말 뭐 사업성이 좋다. 이게 결국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보는 사업성이 좋은 이 기준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입지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제 분양가를 얼마큼 높게 잡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합원의 숫자. 이게 너무 많이 있으면 제가 99년, 2000년도 초반에 조합원 400명에서 시작했던 현장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동서를 걷는 과정에서 네. 사업시 인가대에 갔더니 1200명이 된 거예요. 사업 쪽에, 그러니까 네, 지분 쪽에 네. 그렇게 진행된 네. 거죠. 근데 그 현장이 네. 건립가구 수가 1200가구였거든요. 그러면 네. 조합원 숫자 400이니까 사업성이 괜찮았는데 그쵸. 그냥 1대1이 돼버리니까 네.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커졌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분 쪼개기라는 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쪼개면 이게 물딱지가 되나요? 네,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업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지정을 네.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 번호부여 됐을 때 보통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쪼개면 이제 물딱지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이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의 상태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막 짓다가 어떤 권리산정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주문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물딱지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아닌 지역을 들어갔는데 재개발 지역이 돼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늦게 났다는 이제 물딱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동의서 걷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조합원들 한 명 한 명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저희는 기피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사업마다 또는 방식마다 약간씩 달라서 그걸 다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좋은 물건 이제 정말 샀는데 재개발도 네. 샀는데 이게 물딱지가 되면 정말 낭패니까 이 정말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확하게 조금 알아보시고서 물건을 맞아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물딱지가 있고요. 물딱지는 뭐냐면 권리가 0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게 있고 현금 청산만 받는 현금 거죠. 돈으로만 받는 거 있고 또 하나가 합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해서 소유자가 늘어났을 때 네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게 아, 있거든요. 예. 하나만 나오고. 네, 네네. 하나만.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본 사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20명이 아파트 한 채 받아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합산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딱지도 조심하셔야 네. 되고.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구역 하나 지정됐다고 하나 살 게 문제가 아니고 사더라도 이런 물딱지가 되지 않는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 좋은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잘 이제 진행될 곳으로 사야 되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정말 구별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성공하는 케이스가 재개발 쪽에서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가 2억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30억 하니까 자양동 같은 경우는 불과 5년 전, 6년 전에 네. 3억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15억 하니까. 어. 근데 이게 약간 장밋빛이니까 좋은 케이스가 된 건데 이게 뭐 물론 이렇게 투자해도 돈을 버는데 근데 부정적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이제 사례별로 보면 구역이 돼 있는데 구역에서 빠질 수도 있고, 네, 진행되다가 아까처럼 그 물딱지를 그렇죠. 경험할 수도 있고. 구역계가 항상 변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이제 제 상담 범위 안에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가 변호사님 한 세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의견이 다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라. 예, 물건이 없지 돈이 없지 않다. 예, 그건 버려라 그냥. 예. 자, 우리 본부장님 봤을 때 재개발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 좀 지연이 좀 많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세요? 지금 박사님이 주신 이 질문과 또 비슷한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 재개발이 몇 년 걸릴까요?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해보면 정말 케바케예요. 네. 이게 너무 막 어떤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평균을 내기도 어렵고 이 평균에 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계를 본다면 제가 이제 해보면 실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입주까지 가는 이 물리적 공사 기간은
물론 뭐 중대재해법도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좀 기간이 늘어나는 건 있지만 네. 이건 거의 규정 정해져 네, 있거든요. 네, 네. 요 전 단계, 주민들의 의견 합치 단계. 이 부분이 전 제일 오래 걸리고 아, 제일 힘든 거고 주민들의 의견 합치 단계가 빠른 데가 제일 좋고요. 예. 근데 그게 단계를 줄여주는 거니까 뭐 어느 지역이 어떤 단계까지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 합치가 있었고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숫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반대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재개발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네. 뭐 이렇게 하시다가 진행하시다가 뭔가 아 여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막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것도 있으시죠? 그거 안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네. 우리 업종을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산타클로스가 된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동의서를 걷고 움직이다 보면 집 한 채 한 채당 막 2, 3억씩 금방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업체가 또 실력 있는 업체가 들어가면 이 업체가 들어오는 곳은 된다더라는 그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냥 그 한 집 한 집마다 2, 3억씩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거꾸로 투기 수요자들 또는 어떤 신축 쪽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의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 유혹도 많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줄 테니 구청을 왔다 갔다 하는 척 설명회를 그건 하는 거죠. 아예 하는 예.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너무 심했고 그건, 예. 근데 그런 것 말고 저희가 보기에 계산도 괜찮고 동의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지역들은 저도 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예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뭐 요즘 재개발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뭐 새로운 것들 좀 있나요? 지금 뭐 다른 변수는 별로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뭐 각종 좀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근데 이제 물리적 변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공사비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업성이 생각보다 안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용적률을 이렇게 올라가서 뭐 그런 지역들이 아닌 지역들. 이제 그런 지역들은 지금은 핫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숫자가 이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 주민들이 좀 반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물론 그때 가서 또 인플레가 또 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거나 하면 또 괜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는 유튜브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보면 유튜버예요. 왜냐하면 유튜버가 문제군요. 네, 너무 많은 지역을 이게 정보를 남발하니까 이게 정보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신축 쪽에 늘어나고 있고 이게 노후도를 깨트려요. 그게 그렇죠. 저한테는 네네. 가장 큰 위험 요소죠. 지정될 수 있는데 그 신축의 뭐 사업성도 안 좋아지는데 아예 그냥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군요. 제가 2006년, 7년도쯤에 한참 열심히 걷고 있던 현장을 그때 당시엔 유튜브는 없었고 이제 방송 자칭 전문가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그분들이 이제 막 그 지역을 띄우니까 엄청 들어와가지고 노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한 2년 고생하다가 네. 그냥 사무실 접고 나왔던 현장도 있고 예. 그럼 너무 아까운 안타깝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재개발이 정말 잘 되면 그 지역을 천지개벽하는 수준이잖아요. 뭐 어차피 네. 재건축이야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그냥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지만 재개발은 정말 그 꼬불꼬불한 길 자체를 다 넓히고 뭐 이렇게 그 지역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생각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전면 해제했던 거 말고는 네네.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게 더 많고요. 예. 근데 네네.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97년도 IMF 터졌을 때에 한참 건설사 부도나면서 실패한 경우가 좀 있었고 말고는 제가 보기엔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뭐 진행되면 진행은 되겠죠. 네. 이게 오래 걸려서. 오래 걸린 건 오래 있어요. 걸려서. 오래 걸린 건 있는데 실패한 건 별로 없어요. 예상보다 좀 분담금이 늘어서 이슈화가 된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뉴스에 나온다는 뜻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현장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예. 근데 워낙에 사업이 탄탄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원에서도 들여다보고 각계 구청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되게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사업성도 탄탄한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프라임이 터졌거나 IMF가 있거나 했을 때 안 좋은 현장들이 이제 가끔 뉴스에 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 일단 오히려 드물죠. 네. 네.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는 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공하는 재개발, 실패하는 재개발, 뭐 실패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좀 결국 시간이 문제겠네요. 빨리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아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튜버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기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유튜버에서 이제 어느 현장을 띄우면 가서 이제 그걸 구입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가끔 드리는데 뭐 이제 쿠팡의 비유를 드리면 쿠팡을 이렇게 보다가 재개발 투자를 검색을 했더니 쿠팡에 그런 게 없지만요. 검색을 했더니 재개발 지역 내 새 빌라 떠서 딱 클릭을 해서 샀는데 배송이 왔는데 열어봤더니 빌라는 들어있는데 재개발이 안 들어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죠. 뭐 설명서를 봤더니 뭐 50년 안에는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현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는이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위험성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 원하신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탄탄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뭐 구체적인 건 3부에서도 한번 여쭤볼 건데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진입해야 될 만약에 뭐 정비사업 지정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착공이 되는 그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그래도 어느 지점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 그래도 조금 투자 수익률이 좋을지 어느 지점쯤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유가 거꾸로 보면 위험할 수는 있어요. 정말요? 이 뒤가? 왜냐하면 비싸게 사니까? 그 물딱지 기준이 다물권자, 다물권 세대도 사고팔고를 합산시키는 게 조합 설립 인가부터거든요. 근데 다물권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누구 건지는 나오지만 누가 어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이면 그 재개발 지역 내 여러 개 물건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아주 완벽한 거는 관리 처분 전에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저는 관리 처분 단계가 됐다고 하면 저희처럼 용역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고 가격이 다 반영되고 이건 숫자도 나온 거죠. 그래서 현물만 없을 뿐이지 아파트라고 저는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의 수익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 초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초기 단계로 갔을 때 위험성은 그런 딜레이의 위험성, 각종 인허가의 어떤 복잡함, 그 다음에 주민들의 비대위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사례나 또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걸 내가 해결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조합설 인가가 좋고 조합설 인가 이건 나쁘고 뭐 조합설 인가 좋고 뭐 이렇게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더 갑자기 복잡해지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3부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떠먹여주는 이런 거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3부에서 한번 재개발 투자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우리가 실전 투자하면 결국은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예전에는 뭐 재개발하면 오래 버티면 수익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도 맞는 건가요? 근데 지금 뭐 워낙에 뜨거운 상품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 어느 지역을 사도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어느 정도 말만 나오고 뭐 프로테크 사이트에서 재개발 검색해 보면 구역계가 정해지면 뭐 가격이 오르는 게 추세니까. 근데 실제 입주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건 별개 문제로 보고요. 근데 단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재개발 상품은 뭐 지금 청약 통장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좋은 상품이겠죠.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예. 그럼 무주택자가 재개발 빌라를 하나 사는 거를 추천을 그래도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재개발은 좀 특이하게도 서민 상품이다 보니까 물건이 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한 표고 작은 걸 가지고 있는 것도 한 표고 거의 아파트 배정이나 뭐 추가 부담금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다른 상품이 재건축하고는 좀 다르게 좀 소액 투자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아주 소액 투자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죠. 네. 뭐 혹은 뭐 약간 대지 지분이 큰 뭐 단독 다가구를 투자하는 건 좀 어때요? 똑같은 평형을 놓고 평당가가 같다면 음. 작은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그것도 싸게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뭐 벼를 심거나 콩을 심거나 하는 그런 거라면 면적이 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담금을 나중에 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거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작은 거 사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해요. 그럼 우리가 뭐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할 텐데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입지나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 등 뭐 본부장님이 제일로 뽑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구역을 정하실 때 구역계가 이게 정확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웬만하면 이 구역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역에서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신축이 많거나 또는 쪼개기 물건이 많은 지역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그런 거를 확인하기가 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쪼개기 물건이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는 그런 거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개사 대상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드리는 미션이 고객이 왔을 때 이 지역이 어떤 현황인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해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갔는데 이 동네 재개발돼요? 그러면은 뭐 이 동네 재개발 꼭 됩니다. 그냥 점 믿고 와서 이런 건 아니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몇 프로고 사업성이 얼마큼 된다.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랑 거래를 하는 게 맞고요. 공인중개사 그런 얘기를 할 때 알아들어야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정도는 내가 또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서울시 내에 있는 국토부에서 뭐 주로 하는 이런 도심복합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나 다른 어떤 뭐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약간 주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실은. 네. 예, 어디를 투자하는 게 조금 나은가요? 근데 저는 이제 민간 영역을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민간 업체 있긴 또 하지만 근데 공공이 붙으면 물론 이제 공공이 잘해주겠지만 공공의 단점은 어떤 거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각종 사업의 이익이 실제 조합원들한테 들어간다기보다 공공의 이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공공자 붙어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복합사업도 국토부가 주관이 된 이제 LH가 주관이 된 공공복합은 저는 좀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잘 안 가고 있잖아요, 또. 예. 근데 이제 신탁사가 이제 주관이 되는 이제 민간 도시복합 사업장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쪽은 또 오히려 좀 빨리 갈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노후도가 20년이니까 좀 대상지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재개발 재건축 약간 다르지만 이제 4분의 3, 75%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3분의 2예요. 네, 조금 더 낫고. 67%니까 70 넘어가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서만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 현장도 있으니까. 근데 도심복합 사업 중에서 민간 사업은 67이니까 재개발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재개발 투자에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제가 96년도부터 해서 저도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지나 보니까 매도를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낫는 거죠? 제가 성수동을 2억에 사서 6억에 팔았는데 제가 20억에 가 있고 뭐 이런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한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96년도에 처음 인벌브된 현장이 지금 30년 됐으니까 재건축 현장이 됐어요. 네, 그러겠네요. 네, 그 현장 같은 경우가 마포에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 같은 경우가 가격이 입주 때 쫙 올랐다가 이제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재건축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10년 차 지나면 고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신기술과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얘는 이제 그건 벌써 다 가격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은 입주하고 나서 한 5, 6년 차, 10년 차 안쪽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도 아파트로 변신을 시켜놓고 5, 6년, 10년 차 안쪽에 파는 게 그때는 낫다. 계속 올라요. 네. 네. 그러면 뭐 5년을 만약에 앞으로 놓고 본다면 네. 향후 이제 재개발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런 뭐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또는 이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장들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담당 부서마다 지금 서로가 이만큼씩 쌓였다고 하는데 그 서로들 다 검토를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 거는 이제 관에서 하겠지만 저는 이 추진의 기본이 결국은 주민 동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이 잘 나올 곳을 골라야 되는데 또 막상 또 저희가 가보면 착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 동의율이 잘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업성이 좋은 곳을 고르는 건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은 용적률 혜택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로 재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이드에 의해서 용적률을 변경시킬 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일반인 관점인 거죠.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재개발 지역이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초품화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이 딱 동쪽에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운동장의 그림자 때문에 용적률 다 못 채워먹거든요. 환경 영향 소득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품화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동의율이 안 나오는 문제이니까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초품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사업성이 좋아야 동의서가 잘 거친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통합 심의를 해보면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계속 하시죠. 정말 그거. 힘듭니다. 네. 그래도 뭐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좀 떨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래도 혹시 본부장님이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시는 뭐 약간 그래도 좀 세밀하게 지역이나 나 여기 조금 좋은 것 같아. 뭐 한번 좀 한두 개 정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재작년 2월 달에 이제 도시복합 사업에 대한 특례법이 나왔는데 이 법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재개발의 또 새로운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이 조합장이 비리도 있고 또 어떤 뭐 유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개입하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중간점인 형태가 지금 도시복합 민간 영역인데 이거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만 남아서 의결에는 참여를 하고 사무집행을 조합이 보지 말고 전문 영역인 신탁사가 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와 의결을 분리시켜 놓은 구조인데 되게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법령에서 말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서울 시내 한 8, 90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면적에 신통도 아니고 모아도 아니고 기존 재개발 지역도 아니면서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에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들 숨은 현장 중에서 요건이 되는 현장들 찾아내신다면 너무 또 뜬구름 잡듯이 얘기했나요? 그 역세권으로부터 한 300m 반경 내에 보석을 지금 발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30년이 아니어도 되니까 20년이 밀집된 지역 중에서 노후도 도로 요건이나 건물의 상태가 재구시를 못하는 지역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찾아봐도 80군데예요. 뭐 구체적으로 좀 지역 중에서 노량진 뉴타운 뭐 여기는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노량진이 예를 들면 흑석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좀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부터 한 1년 반, 2년 전 얘기고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엄청 몰려가서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주의할 점은 거기가 재정비 촉진지구잖아요. 촉진지구니까 재개발도 있지만 존치정비, 존치관리가 있거든요. 또 어려운 얘기 나왔네요. 근데 존치정비, 존치관리는 지정이 오래전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축하는 것들은 다 물딱지거든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의 신축은 합산 규정이에요. 합산 규정이어서 한 채만 나온다. 보통 막 8개, 10개 객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하면 이제 각자 사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사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합산돼서 한 채만 받겠죠. 그런 거 조심할 것만 제외한다면 입지야 뭐 워낙에 좋은 지역이죠. 그렇게 메머드급 지역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재개발 지역의 어떤 물건에서 내가
거주까지 한다는 게 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데서 오래 기간 살아야 된다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어떤 좋은 방법은 없나요?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들 같은 경우는 몸빵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에 재개발이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니까 재건축보다는 투자 금액이 적고 오르는 폭은 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같은 핵심 지역은 많이 오르는 편이니까 저는 그 몸빵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재개발이 아파트를 받는 요건에 거주 요건이 있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신통이 되거나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초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아파트 분양 자격이나 권리의 어떤 요건이 아니니까 나쁘게 보면 갭투자가 될 수 있는데 뭐 전세 안고 사면 에코티 좀 줄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조금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의사를 찾을 때 그냥 의사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분야별로 의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안과 가서 소화제를 찾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상에 재개발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그 재개발의 전문성의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빌라를 파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냥 정책 분석 전문가인지 이제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에 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해 내실 수 있는 분들과 합리적으로 좀 결정을 해 나가시면 투자에 성공하는데 좀 우스갯얘기로 제가 이제 방송 같은 걸 보면 뭐 어느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답변이 전문가가 그 지역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질문과 밑도 끝도 없는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저희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을 할 때 디테일을 해야 내가 그에 대한 답변한다. 내가 어떤 지역을 가봤더니 조합원이 몇 명인데 용적률이 현재는 몇 프로인데 옆에 간선이 20m가 있다더라. 전철역에서 250m 안쪽에 있는데 한번 이 지역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성공을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시는 게 성공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영진 본부장님과 함께요. 재개발 시장 전망부터 좋은 재개발을 고르는 방법까지 여러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